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ETF는 네. 주가 지수를 추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네. 근데 네. 채권도 이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ETF로 분은. 채권 투자를 한다고요? 네,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네. 개인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채권 ETF도 분명히 많이 요즘은 와. 개인들도 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에서도 ETF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퇴직연금에서는 안전자산의 30% 정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채권이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채권형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아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아니, 이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그쵸,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 좀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추가를 할게요. 채권도요, 주식처럼 만기가 되기 전에 사고 팔 수 있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채권 값이 올라가면 팔아서 팔면 되죠. 이익을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잘 안 오면 이렇게 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의 회장이라고. 네. 어울리지.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혜민 씨한테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억만 빌려주세요. 네. 안 돼요. 내가 인간 김동엽한테는 안 빌려주겠지만 삼성전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네, 해서 드릴게요. 1억 정도를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편하게 이제 10년간 1억 원을 빌려주시면 매년 이자를 10% 드릴게요.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10% 이자를 줘? 괜찮다. 엄청 괜찮죠. 네. 나랑 무조건 뭐 다른 거 팔아서라도 빌려줄 것 같은데 네네. 빌려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분 좋았어요. 10% 이자?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재영이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데요. 네. 삼성전자 너 조재요? 나한테 1억 빌려주면 10년 동안 매년 12% 이자 줄게. 기분이 어때요? 좀 그래요. 금세 나는 10%인데 12% 금리가 올랐죠. 네. 기분 나쁘죠. 네.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2%면 네. 1억 원이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오. 그럼 10년이면 2천만 원 정도 이자를 덜 받는 거니까 네. 그만큼 가격이 반영돼 가지고 어저께 빌려준 1억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구나. 기분 되게 나쁘죠. 네.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요? 재영이한테 갔어요. 삼성전자 재영이 이러면서 1억 빌려주면 10년 동안 내 이자 8% 줄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금리가 2%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재영이보다 혜민 씨가 어떻게 더 돼요? 1년에 200만 원씩 이자를 더 받잖아요. 더 받네.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중금리라는 거는 순간순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네. 내가 확정해서 기간 동안 받는 이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변하면 내 채권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이자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예를 본다는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네.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뭐 어떤 일개 기업에 빌려주는 것보다는 네.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안심이 될까요? 아무래도 채권은 나라? 그렇죠. 예. 그래서 국채. 그래서 ETF들에서 투자하는 채권들은 대부분이 이제 국공채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 채권은 보통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이제 국채, 네.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구분되는데 재영이가 말했듯이 이제 국채를 기초로 해서 이제 발행되는 ETF들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종류는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종류에서 이제 우리는 뭘 보고 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자, 채권에 투자해서 내가 만기까지 안 가고 네.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 나는 아까 비유를 한 것처럼 금리가 어떻게 될 때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채권을 투자해서. 금리가 떨어질 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채권에 또 국채, 회사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만기가. 그러면 내가 그 혜택을 보는데 3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이 더 클까요? 20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혜택이 더 클까요? 20년? 그렇죠. 즉 일종의 지렛대 효과거든요. 아. 그래서 금리가 똑같이 하락해도 네.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더 큰 폭으로 채권값이 오른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네. 어떻게 될까요?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단기 채권을 갖는 사람, 장기는 안 좋죠. 그렇죠. 손해가 그렇죠. 훨씬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지렛대로 놓고 이렇게 보면 네. 지렛대 받침복이 있으면 이쪽이 짧은 거는 조금만 움직이는데 긴 것들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이해가 편하실 확 거예요. 되네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뭐 지렛대 이런 개념으로 네.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원리를 파악하신 거예요. 네. 금리가 하락하면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만기가 긴 거. 긴 거.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만기가 짧은 거.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런데 아무리 만기를 줄여도 수익이 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네. 이익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채권을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내가 금리가 상승할 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수익을 볼 수는 없는데 네. ETF를 활용하면 금리 상승기에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 채권에 투자해서. 거꾸로 하면 될까요? 우와, 전략적이야. 인버스? 그렇죠. 영어로까지. 맞아요. 이 네. 채권형 ETF의 굉장히 큰 매력이 바로 인버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까지 이제 배워서 네. 알고 있으면 그런 시기에는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생각해보면 인버스 전략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뭐 인버스 얘기 나왔으니까 뭐 얘기할 또 하나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금리가 네. 하락할 것 같은데 야, 나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그러면은 극대화. 채권 ETF 중에서 어떤 형식의 채권 ETF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레버리지? 그렇죠. 네. 하나를 가지치면 열을 안 홍길동과 같은. 모범생. 예.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채권 ETF,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채권형 ETF, 네. 두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채권형 ETF. 그런데 네. 여기에 또 보너스 원. 뭐가 있나요? 1+1? 뭐죠? 뭐냐면 우리 그 주식형 ETF에서도 네. 이제 새롭게 액티브 ETF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액티브 ETF요. 네. 모르는 표정인데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액티브 ETF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 개념을 흔들어 버리는 ETF인데 우리가 보통 ETF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ETF의 약자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잖아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펀드지 여기 인덱스란 표현은 없어요. 그러네. 그렇네요. 약간 뒤통수를 맞은 펀드를 느낌인데? 상장시켜 놓은 거지 네.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냥 인덱스 펀드처럼 생긴 것들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펀드들도 상장을 시켜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기초 지수를 추정하지만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조금 인정해 주는 그걸 이제 액티브 형태고 미국 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액티브 시장들이 커져가고 있고 한국 시장에도 이제 슬슬 이제 하나 두 개씩 액티브 펀드들이 증시에 상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형에서는 이미 2017년에 액티브 ETF가 들어와 있었어요. 네, 우리는 눈치 못 챘지만 그래서 주식형의 액티브 ETF는 2020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미 그 전에 채권형 ETF에서는 이제 액티브 ETF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금리가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채권을 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 액티브 채권형 ETF도 꼭 기억해 두시면 합니다. 신기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자세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채권형 ETF를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줬잖아요. 사실 우리가 채권을 직접 실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채권을 거래한다는 건 기관이나 주로 그러니까. 하는 일반인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채권 사는 거는 뭐 집이나 자동차 샀을 때 이제 소액청가 채권 이런 것들 말고는 채권을 실질 볼 일이 없는데 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 단위 뭐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ETF로 하면 채권을 소액으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 1, 2만 원이면 또 살 수 있는 두 번째 것도 또 있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실물 거래할 때는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근데 ETF로 거래하면 빠르게 거래하면서 현가화시키기도 상당히 쉬운 장점들이 있는 게 ETF를 통해서 채권 투자하는 장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 채권형 ETF도 주식형과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신경 쓴다면 이 채권형 ETF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네. 전부 이제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 네. 왜냐하면 채권을 직접 사서 팔아서 버는 매매 차익은 네. 비과세예요. 개인이 했을 때는. 네. 그런데 채권형 ETF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아. 그거 한 가지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유의를 한다면 네. 이 채권형 ETF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또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어떤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꼭 어떤 채권인지 볼 때는 종목도 봐야 되지만 네.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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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듀레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길이가 얼마나 긴 거냐. 네. 그것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내가 투자할 때 항상 ETF라고 해서 아니 뭐 잘해주겠지가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사놓고 나서 이게 왜 이래?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공부를 하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요. 주변에 채권형 ETF 아는 사람 얼마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어우, 제가 벌써 고수가 된 고수가, 느낌입니다. 예. 상위 레벨로 좀 하이 레벨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어우,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